오늘 사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사건입니까? 그러면은 오늘 사건은 바다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치. 네. 이 사건은요, 사건 접수 후에 범인을 특정하고 구속하는 데까지 불과 나흘.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해결된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26일 밤 10시 40분. 112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바다에 이불이 떠밀려 왔는데요. 아무래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신고하신 분은 부산항 부두에서 밤낚시를 하시던 남자분이었는데 네. 바닷가에 웬 이불 한 채가 보이니까 누가 이불을 버렸나 싶어서 호기심에 살짝 들춰보니까 이불 사이에 사람 발이 보이니까 놀라서 이렇게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때 현장에 갔을 때는 일단은 바닷물이 좀 찰랑거리는 이제 계단 위에 하얀색 침대고 같은 거에 돌로 물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야, 기괴하다. 그 이불 속에 이제 그 피해자분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외출복은 아닌 이제 편한 복장이셨고 바닷속에 좀 많이 오래 계셨는지 온몸이 많이 퉁퉁 붓고 이제 부패도 많이 진행된 거인양 형태였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 시신이 놓인 위치라든지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 유기장소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위치를 한번 가볼까요? 네. 저 시신 발견 장소는 바다를 메꾸는 매립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상황이라 가지고 CCTV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기 바닷물이 좀 찰랑거리는 이제 계단 위에 시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낚시꾼만 아는 장소라서 사람들의 왕래도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격자도 없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다 가까이에 차를 댈 수도 없는 장소거니와 입구가 통제되어 있고 입구에서 바다까지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도보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혼자서 유기했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멀리서 떠내려오게 되면 수위가 높아야 하고 그러려면 물때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딱 들어맞는 그런 가능한 상황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범인이 잡히고 난 다음에 알게 됐는데 영영 바다에서 떠돌 뻔했던 시신이 육지를 찾아서 되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하면 깜짝같이 영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분은 바로 누군지 나왔나요? 시신 발견 장소에선 그 피해자의 휴대폰이라든지 지갑, 신분증 같은 신원 확인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문을 채취해야 되는데 물에 당시 지문이 너무 많이 불어 있어가지고 당장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울면. 저도 제가 현장 CSI로 근무할 때 그 서울에 다 강을 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관할이.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시신들이 불어가지고 지문 채취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건조시켜가지고 주사기에다가 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주사를 해서 이렇게 부풀려요. 정상적인 지문처럼. 이렇게 해서 지문을 찍는데 이게 또 허물허물해서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벗겨내고 속지문을 찍기 위해서 이제 겨우겨우 찾아내는 일들이 많죠. 맞습니다. 장작 10시간 만에 지문 채취에 성공을 했고요. 피해자는 당시 50대 여성 오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 혼자 살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때 저희가 부검을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목이 졸려서 질식한 것으로 확인됐고 얼굴과 몸 쪽에 상당수의 멍자국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님들이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이때가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체 발견일이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부터 해가지고 공휴일,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한글날 이래 쭉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약 열흘간의 긴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그래 언제 이 범행이 벌어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이 연휴 넘기면은 CCTV 자료도 없어지고 은행 기록, 통신 내역 열흘간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빨리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한 팀은 이제 사망한 피해자 집을 수색을 했고요. 또 다른 한 팀은 피해자의 최근 행적을 쫓아서 탐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망한 피해자 집부터 확인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사건 현장이 아닌데 싶더라고요. 왜요? 뭘 봤길래 그러죠? 들어가서 보니까 방금 청소하고 외출한 것처럼 집안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가 뒤졌다거나 강제 침입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닌가 보다 싶었는데 안방에 들어갔더니 있어야 할 게 없더라고요. 뭐가 없어졌다는 거죠? 안방 침대에 침대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가수팀을 긴급 지원 요청을 했고요. 보이지 않는 그 흔적들을 한 개 한 개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안방 침대 좌측에서 낙하혈흔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문지르거나 닦을 때 생기는 접촉혈흔이 아주 미세하게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피해자의 혈흔으로 밝혀졌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아까 뒤진 흔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없어진 물건은 없었나요? 혼자 사시는 분이어서 없어진 물건을 확인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디지털 증거를 볼 수 있는 뭐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희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언제였는지 또 최근에 피해자에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주변 탐문을 해봤습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사장님을 만났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가게 사장님이 피해자분과 굉장히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마지막으로 본 건 시신 발견 일주일 전인 19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평소처럼 출근을 했다가 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갑자기 무단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냥 기다렸는데 그간 또 말도 없이 또 가게에 안낭조도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21일 날 이제 집에 한번 찾아가 보셨죠. 근데 찾아가서 문을 아무리 두드기도 이제 인기척도 없고 할 수 없이 연락 달라는 쪽지를 문 앞에 붙여놓고 왔다고 합니다. 쪽지를 붙여놓은 건 온 걸 오 씨가 본 것 같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새벽에 가게 사장님한테 이제 문자가 한 통을 이제 받았다고. 문자 내용이 궁금하시죠? 네. 문자를 한번 문자 볼까요? 너무 네. 궁금해요. 네네. 어떤 문자였는지. 아이들 때문에 애 아빠 만나고 할 일이 많고 해서 당분간 아무에게도 얘기 않고 쉬고 싶어 바람 쐬러 감. 보내진 시간은 오전 4시 35분으로 나와 있죠. 완전 새벽이네. 반말 때문에 사장님은 걱정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평소랑 달랐구나. 평상시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문자는 어색한 거지. 예, 사장님이 피해자분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긴 해도 평소에 항상 존댓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를 걸어보셨는데 전화기가 이제 꺼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자가 와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다고요? 근데 사장님이 쪽지를 붙이고 온 그날 새벽에 바로 연락이 왔다는 게 더 이상해요, 저는 좀. 범인이 다시 피해자 집에 갔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문을 했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분께 연락받은 분들이 더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장님 말고. 네, 왜냐면 그 사장님만 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네네네. 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받고 감기 몸살 자는 중 어디 부동산에. 부동산한테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지인한테는요. 괜찮고 이사랑 애들 때문에 많이 바쁘다.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님께는 아까 이게 4시 그때 보낸 거가. 그렇죠. 아까 그 사장님한테 평소 존대를 하다가 반말로 보내서 의심됐던 바로 그 문자까지 포함해서 20일에 걸쳐서 22일까지 지인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여러모로 이제 수상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 문자들이네요. 맞습니다. 그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로도 그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지인들한테 계속 문자가 보냈다는 게 좀 수상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제 문자 받은 지인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아,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단박에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피해자분이 이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살던 집 전세금 약 1억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미리 받았다는 소문이 좀 담원 결과 좀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피해자분의 통신 내역을 확인했었는데요. 지인들한테 문자만 보냈던 피해자 휴대전화 기록에서 새벽 시간대에 특이한 발신 내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9월 19일 이후에 발신 ARS 내역인데요. 아, 1588, 1644 막 다 그거네. 예, 마지막 퇴근 이후 20일 오전 6시 15분을 시작으로 이틀간 무려 14번이나 은행 ARS 전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범인이 무조건 인출 시도를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바로 부산 각 은행마다 피해자의 계좌 인출 시도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오영사님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범인의 윤곽을 잡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 번 은행 한 거 보니까 분명 피해자분이 비밀번호를 제대로 안 알려줬겠다 이런 가능성이 좀 높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당 계좌 비밀번호 잘못 누른 기록까지 좀 은행에 좀 달라고 좀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내일부터 그 황금 연휴. 긴 황금 연휴 열흘. 바로 이때가 금요일이었고요. 내일부터 시작된 그 황금 연휴 기간. 그렇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협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마감 시간 임박하게 달려가서 오늘 확인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범인 놓친다. 해서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으셨어요? 2시간 전에 가까스 잘 놔주셨습니다. 마감 2시간 전에. 다행이다. 그 당시에 돈을 인출했던 은행 CCTV 거기에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이요? 네. 두 번째 CCTV를 보고 잡았다 싶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19일을 기준으로 약 한 달 보름간 통화량이 많은 순서대로 저희가 다 이렇게 조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알리바이가 밝혀진 사람을 제외하고 나니까 10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CCTV에 확인된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인출자가 피해자 통장에서 여러 번 걸쳐 이제 약 340만 원 정도 인출이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혼자 한 게 또 아니었어요. 인출 후에 이제 곧장 은행 바로 옆에 있는 그 아까 보신 그 트럭으로 가서는 누군가하고 이제 돈을 또 나누는 정황이 또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아, 돈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공목 얼굴까지는 아직 그때는 확인이 어려웠는데 CCTV로 이제 함께 차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제 다 찍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 인출자를 박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박 씨는 40대 남성이었고요. 차량 번호로 차주 신원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트럭의 차주는 20대 남성 황 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했었던 휴대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했고요. 돈을 인출한 박 씨부터 검거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돈을 찾아서 도망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집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반항 없이 경찰서로 데리고 왔습니다. 박 씨는 공범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자기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수사에 혼선이 옵니다. 바로 이 박 씨 휴대전화 때문인데요. 박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딱 한 개 있었는데요. 트럭 차주인 20대 황 씨 전화번호였습니다. 근데 저장된 이름이 형이라고 저장돼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차주이자 휴대전화 명의자인 20대 황 씨가 신용불량자였던 50대 황 씨, 그러니까 자기 삼촌한테 명의를 빌려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황 씨도 바로 검거하러 갔겠죠? 네, 집 앞에서 바로 잠복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이제 황 씨를 바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잡는 과정에서도 이제 커피 딱 한 잔만 마시게 해주면은 다 말하겠다. 그래서 이제 커피까지 마시러 집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는 좀 다행이었습니다. 집에 간 김에 이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싱크대 밑에 보니까 이제 피해자 휴대폰이 거기서 이제 나왔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는 인정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 조사실에 도착하자마자 벽에 뭐 머리를 박고 구르고 또 화장실에 가고 싶다 해서 화장실에 데리고 갔더니 갑자기 변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막 피가 나서 정말 막 난리를 다 치고 난동을 막 부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제 새벽 4시쯤인가 며칠 동안 집 잠든다고 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해가 좀 사우나가 씻고 나오자 싶어 경찰서 나올라 하는데 또 벽에서 쿵 소리 나고 우당탕탕 난리 또 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제 황 씨가 이제 바로 밑에 바닥에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자해 못하게 제압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 보고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야 되니까 바닥에 같이 똑같은 상태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많이 힘들죠. 사람 누구나 실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살살 입을 열더라고요. 이제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하고 담배 좀 달라 하더만 피해자를 사랑했다. 근데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목을 졸랐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애인 관계였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황 씨가 피해자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지 채 한 달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살인 이후에 피해자의 카드로 21일에는 횟집에서 22일에는 고깃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님께서 생각하셨죠. 아, 여기서 이 황 씨를 더 몰아붙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번에는 박 씨에게 작은 기대를 걸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씨한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황 씨가 사건 발생 보름 전부터 자기를 불러서 지인 개 몇 마리 갖고 죽을 것 같으니 같이 좀 처리하자. 조만간 볼 테니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박 씨는 평소에 황 씨한테 종종 일거리를 받은 적이 있어서 약속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 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체를 그 같이 버리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확실한 사람은 이미 보름 전부터 계획을 세운 거네요. 황 씨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20일 날 오후 2시에 황 씨한테 연락이 왔길래 부른 대로 갔더니 노란색 이삿짐 바구니에 뭔가 묵직한 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황 씨네 집으로 옮겼는데 나흘쯤 지나서 새벽에 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물에 버리러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도 냄새가 많이 나니까 썩은 다리에 가서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일단 황 씨 집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시신이 부패되면서 악취가 나니까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썩은 다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썩은 다리. 거기는 이제 비가 오면 상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는 곳이라 악취가 좀 심하게 가끔 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 씨의 진술로 형사님들은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진술과 딱 맞아 떨어지는 CCTV 영상을 바로 확보합니다. 다리 앞에 트럭을 세우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서 바구니를 하천 밑으로 던진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유기를 한 게 지금 CCTV 찍혔으니까 저기서부터 아까 저희가 맨 처음으로 보면 부산항 네. 그쪽에 그 바다까지 시신이 떠내려온 거네요. 그게 박 씨를 몹시 애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삿짐 바구니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건져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또 건져서 달고 이걸 두세 번 하다 보니까 답답했던 박 씨가 황 씨한테 형님 그만 신고하고 벌금 좀 내시죠.
그렇게 말했더니 황 씨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럼 박 씨는 진짜 그냥 그 개로 알았던 거네. 그렇지. 왜냐면 걔가 신임수를 앓다가 죽을 것 같으니 언제 며칠 날 조만간 부른다고 했더니 그래서 온 거잖아. 박 씨도 황 씨가 불같이 하려니까 그때서야 아 이거 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했다고. 이렇게 두 사람이 하천에 그냥 저렇게 무심히 유기한 피해자의 시신은 결국 바다까지 흘러가서 사건 발생 6일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피해자가 얼마나 멀리 돌아서 다시 육지를 찾아왔는지. 처음 유기한 장소가 썩은 다리였고요. 조금 떠내려가다가 멈추니까 두 번째 장소에서 모래주머니를 달고 또 조금 떠내려가니까 세 번째 장소에서 모래주머니를 하나 더 달고 그리고 네 번째 장소에서 돌덩이까지 넣어서 그나마 바다 가까운 곳에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유기했던 곳에서 시신 발견된 곳까지 거리가 약 6km 정도 넘습니다. 그나마 해류가 부두 쪽으로 흘러서 부산항으로 들어왔어. 다행입니다. 정말 살인 계획하고 실행한 건 황 씨가 맞았나요? 네, 황 씨였습니다. 피해자 퇴근이 늦은 밤이라서 택시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함께 피해자 집까지 와서 집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일 새벽 4시쯤이었는데 그때부터 비밀번호를 켜려고 폭행이 시작되고 지속된 겁니다. 목졸라 살해한 건 20일 오전 11시 전후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오후 2시 황 씨가 박 씨를 불러냈는데요. 그 상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황 씨와 박 씨 두 사람이 피해자 집에서 노란방울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당시 피해자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집에 이삿짐용 노랑 바구니가 이제 쌓여 있었답니다. 침대보에 싼 피해자를 이제 이삿짐 바구니에 넣은 상태고요. 택시야? 택시 트렁크에 싣고 나오는 황 씨 집으로 갑니다. 또 보시면. 그리고 나흘 뒤 황 씨가 자신의 트럭에 노랑방울을 싣고 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CC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기 집에 옮겨놓고 나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요? 다시요. 황 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금 목걸이, 금 팔찌, 돈이 될 만한 거는 다 훔쳐서 전당포에다가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은 290만 원으로 그 황 씨의 여자친구한테 커플링을 해줬답니다. 다행히 전세금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박 씨가 이제 저한테 진술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비밀번호 몇 번 틀리니까 이제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이제 황 씨 다시 가니까 황 씨가 온갖 쌍욕을 조합해서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태어나서 이런 욕이 있었다 이런 것도 처음 알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비밀번호를 몰랐던 게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비밀번호를 알아서 340만 원 정도를 찾아가는 그 CCTV 찍혔고 그럼 정세근 통장 비밀번호는 왜 몰랐던 거죠? 뭐가 달랐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오전 4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 계속됐지만 끝까지 그 통장만을 어떻게 좀 지켜보려는 그런 마음이 안타깝게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녀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자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셨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황 씨가 빚만 4천이 넘었었는데 당시에 또 독촉도 시달리고 있었고요. 신용불량자라서 더 이상 빌릴 것도 없었고 휴대폰 포렌식을 해보니 채권자들한테 일주일만 기다리면 갚을 수 있다 이런 문자 보낸 것까지 확인이 됐었습니다. 뻔뻔하게도 마지막까지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황 씨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말도 안 돼. 주범 황 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공범인 박 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